당장 꺼져. 한 여자가 소리쳤어요. 이날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그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진 진실, 그리고 욕망에 눈이 먼한 여자의 잔인한 배신. 이게 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수진입니다. 지금 제 나이는 24살이에요. 하지만 제 손을 보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굳은 살이 너무 두껍게 박혀 있거든요. 손톱 밑에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가 끼어 있죠. 공장에서 10년간 기계 부품을 만지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2015년 제가 14살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어요. 아버지는 작은 정비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밤 11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났다는 거였어요. 아버지는 비옷도 제대로 안 입고 뛰쳐나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1시간쯤 지나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사고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다가 크게 다치셨다고요. 저와 10살 동생 민우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민우는 계속 울었어요. 저도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누나니까요.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경찰관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용감한 분이야. 차가 곧 폭발할 상황인데도 사람을 구하려고 뛰어들었어. 응급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3시간, 4시간.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어요. 새벽 4시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환자분은 전신 화상 2도에 머리 부상이 심각합니다. 당장 수술이 시급합니다. 수술해주세요. 제발 저희 아빠 살려주세요. 그렇게 아버지는 3개월간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버지는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눈을 뜨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초라했습니다. 14살이었던 저는 상주로 앉아서 절을 받았습니다. 친척들은 제가 어린이 동생을 보육원에 맡기라고 하셨어요. 절대 안 돼요. 제가 키울 거예요. 제가 동생 책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생활고에 결국 저는 15살 생일에 자퇴서를 냈습니다. 수진아, 공부 잘하는데 왜 그래? 장학금 받아서 고등학교도 갈 수 있어. 담임 선생님이 말렸어요. 선생님, 저 일해야 해요. 동생 굶길 순 없거든요.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15살을 뽑는 곳은 없었어요. 그래서 나이를 18살이라고 속였죠. 친척 도움으로 한 공장에서 받아줬습니다. 취직 후 첫날 밤 손이 너무 아파서 화장실에서 동생 몰래 울었습니다. 공장 쉬는 날엔 식당에서 서빙 알바를 했습니다. 한 달 내내 쉬는 날 악착같이 일하며 돈을 벌어야 했어요. 10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민우는 지방국립대에 합격했지만 생활비가 문제였어요. 민우도 아르바이트를 3개나 뛰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공장 식당 서빙 일을 했습니다. 몸은 망가졌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해 가을 아버지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할인 스티커 붙은 국화 3송이를 샀습니다. 소주는 제일 싼 1,000원짜리였어요. 민우와 함께 공동묘지로 갔습니다. 아버지 묘비는 낡아서 글자가 희미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아빠 왔어요. 이번 달도 월세 밀렸어요. 민우 등록금은 겨우 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도 옆에서 눈물을 참고 있었죠. 그때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색 벤츠 3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비서들이 커다란 화환과 백화점 제사상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음식들은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고급 과일과 한우였어요. 그 중심에 50대 후반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죠. 그는 우리 쪽으로, 정확히는 아버지 무덤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이상했어요. 왜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 무덤으로 오는 거지? 그 남자가 무덤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저와 민우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가 우리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긴 내 은인의 묘소입니다. 당장 비키세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은인? 우리 아버지가 이 사람의 은인이라고요? 그 순간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약간 커지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당황한 것 같기도 했죠. 그 뒤에서 명품으로 치장한 50대 초반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온몸이 브랜드 로고로 뒤덮여 있었어요. 손목에 다이아몬드 팔찌는 햇빛에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였습니다. 어머, 당신 은인한테 이런 남루한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경멸이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제 모습을 의식했습니다. 10년 된 청바지, 기름때 묻은 작업복 점퍼, 달아빠진 운동화. 손은 굳은 살 천지에 손톱 밑은 새까맣고요. 거지 같은데? 이게 뭐예요? 편의점에서 산 꽃이에요? 여자가 제가 놓은 시든 국화를 가리키며 킥킥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군가를 구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혹시 당신이 그 사람인가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죄책감 같은 게 스쳐 지나갔거든요. 손도 계속 떨리고 있었고요. 당장 치우세요. 우리가 제사 지낼 테니. 안 돼요. 여긴 우리 아버지 무덤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자가 손을 휘저었어요. 우리를 쫓아내려는 듯한 동작이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10년 전에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이 당신네들 맞죠? 남자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차로 걸어갔어요. 도망가는 것 같았습니다. 벤츠들은 그렇게 떠나갔고 저와 민우만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특히 제가 질문했을 때 보였던 그 표정. 죄책감과 두려움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을 검색한 끝에 기사 하나를 찾았습니다. TK건설 강태준 회장, 고속도로 사고에서 극적 구조. 은인에게 평생 보답 약속. 사진이 있었어요.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오늘 묘지에서 본 그 사람. 강태준, TK건설 회장, 자산 500억 원.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더 많은 기사를 찾았어요. 강태준 회장 인터뷰. 생명의 은인께 제 재산의 절반이라도 드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재산의 절반? 500억의 절반이면 250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10년간 거지처럼 살았다고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아버지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어요. 열기가 무서웠거든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풀썩 날렸어요. 안에는 낡은 지갑, 녹슨 시계, 그리고 접힌 종이 한 장. 펼쳤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어요. 기철 형님,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가족은 제가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형님께서 만약 돌아가시게 된다면 제 재산의 절반을 형님 가족께 드리겠습니다. 강태준, 2015년 7월 1일. 저는 그 쪽지를 보며 울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는 진심처럼 보였어요. 떨리는 글씨체에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10년 동안 우리는 지옥 같은 가난 속에서 살았는데 이 사람은 약속을 했었다는 거죠. 오전 9시, 저는 TK건설 본사 앞에 섰습니다. 강남에 있는 2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어요. 출입하는 사람들은 모두 깔끔한 정장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천장은 엄청 높았고 중앙에는 큰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갔어요. 직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명백한 경멸의 눈빛이었어요. 강태준 회장님 좀 만나고 싶은데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지만 급한 일이에요. 예약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말하는 사람 많아요. 돌아가세요. 직원은 쳐다보지도 않고 경비를 불렀습니다. 저는 로비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부끄러웠지만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어제 그 여자 박미선이 나타났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선글라스를 낀 채였습니다. 어머, 당신이 또 왔어? 저희 아버지가 회장님 목숨을 구했어요. 이 쪽지 좀 봐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박미선은 그걸 낚아챘어요. 그리고 찢어버렸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게 유일한 증거였는데. 제 비명이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서 조각들을 주웠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손으로 조각들을 긁어 모았지만 너무 작게 찢어져서 모으기 힘들었습니다. 사기꾼 주제에 우리 남편한테 돈 뜯어내려고. 박미선이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구두굽으로 제 손등을 밟았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손등에서 피가 터져나왔습니다. 박미선은 더 세게 밟았어요. 고통의 신음만 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경비 2명이 저를 양쪽에서 잡았습니다.
저는 끌려나갔어요. 건물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저는 인도 바닥에 쓰러졌어요. 손등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손등에는 직접 붕대를 감았어요. 병원 갈 돈이 없었거든요. 소독약만 바르고 약국에서 산 거즈로 감쌌습니다. 피가 계속 배어나왔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일을 안 하면 그날 먹을 게 없었으니까요. 손이 욱신거렸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장 앞에 도착했을 때 낯선 고급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아우디였어요. 이 동네에는 어울리지 않는 차였죠.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내렸습니다. 깔끔한 양복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한수진 씨죠? 저는 강민재입니다. 강태준의 아들입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강태준의 아들. 왜 저를 찾아온 거죠? 어제 일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너무 심했습니다. 강민재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는 차 안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5천만 원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돈을 받으면 다시는 강태준을 찾지 말라는 것. 입막음 돈이었어요. 저는 그 봉투를 강민재에게 던졌습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아버지의 명예가 필요하다고 소리쳤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간 참았던 분노와 슬픔이 터져나왔습니다. 강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그는 차 안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가죽 수첩을 꺼냈어요. 아버지 일기장이라고 했습니다. 몰래 가져왔다고 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표지는 낡았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어요. 오래된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강태준의 손글씨가 보였어요. 떨리는 글씨체에서 그의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2015년 7월 1일자 일기에는 아버지가 자신을 구하고 돌아가셨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차가 폭발하는 순간 아버지가 그를 밀어냈다고, 자기 잘못이라고, 아버지 가족을 평생 책임져야 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재산 분할 문서를 작성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일기장 종이에 눈물 자국이 생겼어요. 손이 떨려서 페이지를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강태준의 고민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인 미선이 반대한다는 내용, 회사가 어렵다는 내용이었어요. 페이지를 또 넘겼습니다. 8월 10일자 일기였어요. 결국 비겁한 결정을 내렸다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문서를 폐기했다고, 하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고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께 죄송하다는 말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10년간 우리가 지옥같이 산 게 박미선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강민재가 설명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협박했다고,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찾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했습니다. 강태준이 몇 번이고 탐정을 고용했지만 박미선이 거짓 주소를 줬다고요. 돈에 미쳤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10년 동안의 고통이 한 여자의 욕심 때문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일기장 마지막 장을 보세요. 강민재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강태준이 양심의 가책으로 10년간 몰래 모아둔 돈이라고 했습니다. 매달 1,000만 원씩 입금했다고, 어머니 몰래 한 일이라고 했어요. 총 20억이 넘게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0년간 참았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어요. 강민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도와주고 싶다고 했어요. 이 모든 증거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더 이상 어머니가 하는 짓을 못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강민재는 아버지 서재를 뒤졌습니다. 숨겨진 증거들을 찾아냈어요. 폐기됐다던 재산 분할 문서의 스캔본이 USB에 저장돼 있었습니다. 박미선이 변호사와 나눈 대화를 강태준이 몰래 녹음한 파일도 있었어요. 녹음 파일 속 박미선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250억을 줄 수 없다고, 은인이면 뭐가 대단하냐고 말하고 있었어요. 강태준이 우리를 찾으려 고용한 탐정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박미선이 거짓 정보를 준 증거까지 모두 있었어요.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이걸 방송국에 제보하면 어떨까? 민우가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세상이 알아야 했습니다. 강민재가 기자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 11시쯤 집 문을 난폭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박미선이 서 있었습니다. 비싼 모피 코트를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 뒤에는 덩치 큰 경호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박미선은 우리 집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반지하 월세방, 곰팡이 핀 벽, 깨진 창문을 보며 역시 거지라고 비웃었어요. 10억 줄게. 조용히 사라져. 박미선이 말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어요. 돈이 아니라 진실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미선은 비웃었어요. 아버지를 영웅이라고 하는 제게 그냥 운 좋게 사람 하나 구한 거라고 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박미선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미선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녀는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증거는 이미 복사됐어요. 강민재 씨가 모든 걸 방송국에 제보했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박미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세게 밀었어요. 저는 벽에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등이 너무 아팠어요. 그때 민우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박미선이 민우를 힘껏 밀었어요.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민우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기 힘들었어요. 119를 눌렀습니다. 다음엔 더 아플 거야. 조용히 안 하면 말이야. 당신 이런 짓 하고 멀쩡할 것 같아요? 박미선은 경호원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민우의 핸드폰이 모든 과정을 녹화하고 있었다는 걸요.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민우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저도 함께 구급차에 탔어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의사가 민우를 검사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했어요. MRI 포함 150만 원. 제 통장에는 15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강민재가 달려왔습니다. 그는 수진 씨 집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강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병원비는 제가 냈습니다. MRI 포함해서 필요한 검사 다 하세요. 이건 제 어머니가 한 짓이니까요. 강민재가 핸드폰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저는 민우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켜보니 영상 녹화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강민재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박미선이 저를 밀치는 장면, 민우를 밀어버리는 장면, 협박하는 말들이 모두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민우가 병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마에 붕대를 감고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민우는 괜찮다고 퇴원하자고 했지만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입원해야 한다고요. 네가 녹화 켜놓은 거 덕분에 증거 확보했어. 민우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민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재산 분할 문서 원본 스캔본, 박미선과 변호사의 대화 녹음, 강태준이 우리를 찾으려 했던 탐정 보고서, 그리고 오늘 민우가 찍은 폭행 영상까지. 이 모든 걸 방송국에 제보했습니다. 3군데 방송국이 관심 보이고 있어요. 그날 저녁 방송국에서 나온 김지연 기자가 병원에 왔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했어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15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일부터 15살에 학교를 그만둔 것, 10년간 공장에서 일한 것까지. 김지연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기자가 제 손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굳은 살 천지인 손, 기름때 낀 손톱, 박미선한테 밟혀서 생긴 상처까지 모두 보였습니다. 기자는 이 상처가 어떻게 생긴 건지 물었고 저는 박미선이 구두굽으로 밟았다고 대답했어요. TK건설 로비에서요. CCTV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기자가 저희 집에 와서 반지하 월세방, 곰팡이 핀 벽, 깨진 창문을 모두 촬영했어요. 제 작업복, 민우의 낡은 책가방, 거의 비어있는 냉장고까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데스크에 우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와 민우는 병실에서 TV를 봤어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재벌가의 은인 배신 사건. 생명의 은인 가족이 10년간 빈곤에 시달린 충격적인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화면에는 아버지 사진, 저희 집 사진, 제 손 사진이 나왔어요. 2015년 한기철 씨가 강태준 회장을 구하고 순직했다는 내용. 강 회장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부인 박미선의 반대로 파기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화면에 재산 분할 문서가 떴습니다. 그리고 박미선의 녹음 파일 내용이 자막으로 나왔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박미선이 최근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민우가 찍은 영상이 방송됐어요.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상황은 명확했습니다. 제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분이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화면 속 제 얼굴은 울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끝나자 민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누나, 우리 이제 괜찮아지는 거야? 하지만 다음 날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터넷이 폭발했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우리 이야기로 도배됐습니다. TK건설 박미선 생명의 은인 배신 한수진 10년 고생 재벌 폭행 사건 등의 키워드가 올라왔어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10년간 저렇게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댓글, 15살에 학교 자퇴하고 동생 뒷바라지한 게 대단하다는 댓글, 박미선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댓글들이었습니다. 여론은 완전히 저희 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다음 날 아침 더 많은 기자들이 병원에 왔습니다. 복도가 기자들로 가득 찼어요. 수진 씨 판결에 만족하냐고 박미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강민재가 기자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날 오후 TK건설 앞에는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박미선 구속하라, 은인 배신한 재벌 처벌하라, TK건설 불매 등의 구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할 정도였어요. 그날 저녁 강태준이 움직였습니다. 강태준은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습니다. 전국 주요 방송사가 모두 왔어요. 저와 민우도 초대받았습니다. TK건설 본사 로비는 기자들로 가득했어요. 카메라, 조명, 마이크가 즐비했습니다. 강태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어요. 10년 늙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먼저 한기철 형님과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가 고개를 90도로 깊게 숙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10년 전 한기철 형님은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차가 폭발하는 순간 형님은 저를 밀어내셨습니다. 강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저는 약속을 했습니다. 형님 가족을 평생 책임지겠다고, 제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다고. 실제로 문서도 작성했습니다. 화면에 재산 분할 문서가 떴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겁했습니다. 돈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의 말에 넘어갔습니다. 회장님, 부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오늘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폭행, 협박, 공갈, 사문서 폐기 혐의로 고소할 것입니다. 강태준이 서류를 들어올렸습니다. 또한 한수진, 한민우 남매께 약속드린 재산의 50%를 즉시 양도하겠습니다. 250억. 그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어요. 저는 객석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민우도 옆에서 울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강태준이 저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일어나세요. 제발 일어나세요. 저는 그냥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어요. 형님은 영웅이셨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도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강민재가 다가왔습니다. 누나 10년간 포기하지 않고 동생을 지킨 것. 그게 진짜 영웅이에요. 그날 저녁 박미선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그녀의 집으로 갔을 때 박미선은 명품 가방 여러 개를 들고 공항으로 가는 중이었대요. 출국 금지가 걸려 있었지만 도망가려 했던 거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박미선은 끝까지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TV 카메라들이 그녀가 경찰차에 실리는 모습을 생중계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병실에서 봤습니다. 누나, 우리 이긴 거야. 다음 날 법원은 박미선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가 명백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어요. 박미선은 구치소로 보내졌습니다. 한 달 후 1차 공판이 열렸어요. 저와 민우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박미선을 다시 봤어요. 그녀는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합니다. 저는 아무 잘못 없어요. 하지만 검사는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CCTV, 녹음 파일, 영상 자료. 박미선은 조작이라고 외쳤지만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재판은 몇 달간 계속됐습니다. 그동안 저와 민우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강태준은 약속대로 재산의 50%를 양도했고 저는 검정고시를 받습니다. 민우는 더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됐어요. TK건설은 한기철 영웅 기념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첫 장학금 수혜자는 100명이었어요. 모두 가난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저처럼 학교를 포기하려던 아이들이었죠. 설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갔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떨렸지만 이 아이들을 위해 용기를 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수진입니다. 저는 15살에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배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생을 지켜야 했어요.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10년간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이 손은 많이 망가졌어요. 저는 굳은 살 천지인 손을 들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손이 자랑스러워요. 이 손으로 동생을 지켰거든요. 몇몇 아이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가난해도 여러분의 꿈은 소중합니다. 제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바로 사람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일어나서 박수쳤어요. 저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17살쯤 돼 보이는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언니, 저도 학교 그만두려고 했어요. 근데 언니 보고 용기 났어요. 넌 할 수 있어. 분명히 할 수 있어. 저는 그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그 아이가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장학재단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기철 영웅 기념 장학재단이 첫 장학생 100명을 선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가난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은 학생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학생을 안아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진짜 멋있다는 댓글, 한수진 씨야말로 진짜 영웅이라는 댓글, 눈물 난다는 댓글들이었어요.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10년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재판 마지막 날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기자들, 방청객들, 그리고 저와 민우, 강태준과 강민재도 왔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미선은 생명의 은인 가족을 10년간 방치하고 고의로 연락을 차단했으며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박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 협박죄, 공갈죄, 사문서패 기교사죄, 사기방조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점, 반성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판사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합니다. 박미선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피고인은 타인의 고통 위에 호화를 누렸습니다. 명품을 수억 원어치 사면서 은인의 가족은 빈곤에 허덕이게 했습니다. 또한 재산 분할에 있어서 피고인의 악의적 행위를 고려해 이혼 소송에서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음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어요. 교도관들이 박미선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분노도 기쁨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끝났다는 안도감만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수진 씨, 판결에 만족하시나요? 복수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진실을 알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 아버지는 선한 분이었어요. 사람들이 아버지를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강태준은 약속대로 재산의 50%를 저희에게 양도했습니다. 250억이라는 상상도 못할 돈이었어요. 저는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도 합격했어요. 민우는 더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기철 영웅 기념 장학재단이 설립됐다는 거예요. 저처럼 가난 때문에 학교를 포기하려는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와 민우는 아버지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대리석으로 새롭게 단장된 묘비였어요. 아빠, 드디어 아빠가 영웅이라는 걸 세상이 알았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선행이 결국 우리를 구했어요. 10년 걸렸지만요. 아빠, 저희 이제 행복하게 살게요. 그리고 아빠처럼 착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국화 향기가 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어요. 예전에는 이 거리가 차가워 보였는데 이제는 따뜻해 보였습니다. 묘비의 금빛 글자가 햇빛에 반짝이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10년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웠어요. 결국 악은 벌을 받았고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박미선은 감옥에 갔고 강태준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제가 배운 건 이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선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 아버지는 자기 목숨을 걸고 남을 구했습니다. 그 선행은 10년 후 저희를 구했어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을 때가 많지만 결국 착한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선한 사람이 되세요. 그게 가장 큰 복수이자 가장 큰 성공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두 남매의 행복을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